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건국대 장성호 교수, 부산 가톨릭대 차재용 교수, RN서치 김미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포스트 총선 전국이 포스트 총선 전국이 만만치 않은데 여야 모두 이제 당권 향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먼저 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오늘이 딱 이제 입당한 지 100일입니다. 이제 다시인데 계속 당권을 지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인데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100일상 선물로 당권을 추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추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또 대표의 뜻이 없다고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건 지난 총선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공천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방만했던 당 운영 그리고 몸집이 너무 커졌고 그리고 연전연승 하다 보니까 좀 정당이 게을러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액을 고스란히 수도권에서는 더민주가 가져갔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그 처음에 들어와서 짜르라는 그런 어떤 그 별명도 가졌지만 강한 리더십을 보였죠. 결과적으로는 총선의 제1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은 당 대표한테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운이 좋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어떤 지도력으로 그런 성과를 얻었다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상대적인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 견제 심리가 수도권에 상당히 발동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부적인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 경우가 있으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앞으로 김종인 대표의 머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마음이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100일을 좀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네. 총선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이나 그런 이슈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구조조정을 물론 경제민주화를 화두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야당이 의회 권력을 진 상태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것을 지금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던져가지고 정말로 여당과 같이 해서 협치의 결과물로 나오지 못할 경우 여전히 집권 대안 세력으로서는 검증이 부족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어떤 앞으로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그런 역할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신중하게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조금 평가가 이르다. 아직은 평가가 이르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다시 이제 당권 문제로 좀 돌아가서 김종인 대표 당권 체제 선택지가 어떻게 좀 펼쳐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선택지는 3개 정도 있죠. 첫 번째는 원하시는 대로 합의 추대로 가는. 원하는 건 맞는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지금까지 해오신 언행을 좀 살펴보면 비례도 관심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 하셨거든요. 셀프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은 저렇게 하시면 합의 추대 해주시면 마다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 추대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정당대를 통해 갖고 추대하는 경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상 시국이라고 보고 그냥 정당대회를 좀 연기하고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연기해서 해서 김종인 체제가 더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이라는 건요 민주정당 민주화를 당에서 먼저 달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합의 추대라는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선거 결과가 일정 부분 인정을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김종인 대표의 역할은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승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경제정당으로 좀 방점을 좀 찍고 싶었던 거 있는데 만약 김종인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경제정당을 얘기했으면 좀 설득력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번에 원내 제1당이 되는데 기여한 부분은 크지만 반면에 또 표도 좀 떨어지는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디 부분이 좀 예를 들자면 셀프 2번을 이야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전력,
국보위에 참가했다는 전력, 뭐 이러는 게 정통적인 여당 지지층은 좀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두 가지 부분은 다 이제 호남 표심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대승을 했지만 호남에서는 대패를 했잖아요. 뭐 그런 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호남에서의 반감 플러스 김종인, 저는 이게 더불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국민의당한테 압승을 안겨준 게 아닌가. 호남 패배는 둘 다 그렇죠. 책임이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셀프를 해야겠다. 셀프로 이제 대표로 추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정통적인 지지층을 하여금 상당히 또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은 정석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선으로 해야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경선도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어요.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경선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예. 치르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입니다. 어제 뭐 그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두 분이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나가시려면 할 수 없이 지금 합의 초대는 안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라는 게 민주적 전통이 이 경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그 합의 초대의 이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김종인 전 대표를 그러면 지금 가면 이 당권에서 가면 여기서 끝나게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총선 이후에도 대권까지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뭐 지금 일각에서 전당대회 연기론도 나오지만 저는 뭐 연기론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이 비상대책위 체제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비상대책위 체제로 당을 끌어간다는 것은 이 지금 제1당의 그 모습으로 조금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당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결국은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당대회에서 가면 경선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주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친노, 친문 이쪽에서 지금 여러 지금 당선자나 의원들이 사실은 김종인 대표의 역할의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도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표하고의 그 식사 자리에서 아마 이심전심으로 아마 그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다면 저희들이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암묵리에 예. 서로 동의를 이룬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그 만찬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진짜 이 그 친노 친문 주류 진영의 입장을 좀 더 살피고 난 뒤에 아마 경선으로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지도부를 뽑는 것이 새누리당하고 또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들이 그 경선에 나와서 1등이 당대표가 되는 거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뽑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톱이죠. 예. 그렇죠. 그 말 그대로 원톱이기 때문에 예. 놓으시는 분이 사실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주류 진영에서 힘을 모아준다면 뭐 김종인 대표도 아마 지금 당장 뭐 당권에 뜻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 그 카드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연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 김종인 대표가 본인은 경선 안 한다 이런 스탠스를 또 많이 보였거든요. 네. 결국은 나오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친노 진영이 좀 밀어줘서 경선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과연 나올까요, 경선에? 근데 경선을 하겠다면 안 나올 겁니다. 예. 제 생각은 지금 지난번에 비례대표 파동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캐릭터 아닙니까? 캐릭터 상에서 내가 뭐 이제 뭐 뭐 더 아쉬운 이상 게 뭐 있냐. 아쉬운 게 예. 있냐. 비례대표 2번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문재인 대표니까 문재인 대표가 알아서 해라. 내 뜻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애초에 만나서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한 얘기를 생각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총선 끝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초대론에서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것이 뭐 다양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점점점 시간을 끌면서 약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뭐 또 문재인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끌면서 초대론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선으로 간다면 김종인 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뭐 대선 선대위의 위원장 정도 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도부에서 물러난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직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그 김종인 대표 얘기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이번 호남 참패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도 조금 책임이 있다, 뭐 같이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월요일에 호남을 또 가더라고요. 김종인 대표가 호남 민심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부 종합해서 예. 봤을 때 뭐 하루아침에 호남 민심이 돌아서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김종인 대표가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을 준 거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상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꼭 맥을 끌어놓는 역할을 지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아까 드는 게 셀프 공천. 네, 아까 셀프 공천도 예.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선이 끝나고 난데 셀프 그 대표를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약간 또 지지율이 꺾이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잘하는 면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호남으로부터 지지를 마음을 돌리는데 상당히 장애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또 결정적으로 또 저는 생각을 할 때 보면 이 호남 민심 이렇게 돌아왔은 데는 물론 친노에 대한 반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선 배경에는 저는 이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방문하는 그걸 두고 서로 왔다 갔다 공 돌리기, 서로 말을 오가는 그 자체가 호남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줬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번 한 번 방문으로 인해 갖고 돌아서기는 예. 매우 힘들어 보이고요. 저는 김종인 대표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주 호남의 민심을 돌리고 싶으면 비록 거기서 28명 중에 3명뿐이 당선이 되지 않았지만 그 강주에 갔을 때 약속한 게 많아요. 뭐 삼성차 유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전장 사업 유치하겠다고 그렇죠. 했죠. 근데 예. 지금은 이 후보들이 떨어졌으니까 나몰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나몰라 하지 않고 강주 전장차를 좀 강주에 삼성 예. 전장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뭐 떠나간 민심도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런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지 어떤 정치적인 노력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노력을 저는 호남 민심이 더 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남 민심 말씀하셨으니까 그 호남 그러면은 손학규 전 대표 지금 호남에서 계속 호남 전남 강진에서 칩거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지금 정계복귀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워낙 측근들이 많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분은 호남 민심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제가 손 대표 가슴 마음에 들어가서 보지는 네. 않았겠지만 이미 정계 은퇴를 한 분이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낙선해서 정계 은퇴를 했기 네. 때문에 지금 다시 정계 복귀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지역 기반이라든가 지지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정치에 복귀한다. 지금 제1당이 되고 그리고 제 167석 정도 야권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런 야당의 어떤 구조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권에 지금 대선 후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대선 후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넘쳐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손학규 전 의원에 대해서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자리가 훨씬 더 과거보다 좁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호남이라든가 야권을 던진 표심은 야권 단일화를 지금 요구를 한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더민주가 호남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호남은 일단은 친노 패권에 대한 어떤 그 철퇴를 했다고 봅니다. 강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표심을 던졌다고 봤을 때 더민주 입장에서는 호남에 대한 공을 들이대 호남 유권자들이 더민주에 대해 돌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없는데 이것은 대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켜보면 국민의당도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당내 어떤 불협화음이 상당히 일어날 것이고 야권 통합을 하냐 안 하냐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형성됐을 때 그때 당시에 가서 이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가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한 야권 번밖에 통합.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좀 타이밍을 좀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막판에 선거 지원을 좀 안 했잖아요, 사실은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총선 전에는 움직이려도 움직일 수가 없죠. 본인이 지금 자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이 수원에서 재보궐선거에서 그때 예. 지고 난 뒤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정계를 떠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손학규 전 고문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그것은 이번 총선은 그 결과
야권이 만약에 참패를 해서 예. 새로운 야권의 이 재핑계가 됐다고 하면 돌아오라 손학규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제3당이 원내 3당이 되면서 아주 안정적인 체제를 예. 구축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권의 지금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1, 2위를 지금 문재인, 안철수라는 두 정치인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지금 손학규 전 고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공간이 없는 거죠. 공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권이 지금 새로운 3당 체제로 견고한 지금 3당 체제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지금 총선이 끝나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뭐 자신이 옛날 가까운 의원들이 왔지만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손학규 고문을 어떻게 부를까요? 어떤 역할을 줄 수가 있죠? 그분들도 다 지금 각 당이 지금 평의원은 신세인데 그분들이 손학규 전 고문을 위해서 자락을 끌어줄 수가 없는 거죠. 단 하나 이제 가능성이 있다면 내년에 대선 국민에 접어들면 텔레비전에 앉아 새로운 경선판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의 경우는 물론 손학규 전 고문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때도 물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때 만약에 지금 이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이 두 분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야권의 주자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돌아오라 손학규 그 빵빠르게 올려야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돌아올 명분이 좀 약해 보이고 그리고 또 야권 지지층들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임승차입니다. 자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 올리는 걸 예.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돌아오길 시기를 저는 이번 만약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왔다면 뭐 유세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그나마 돌아올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지금 압승한 이 상태에 지금 돌아온다는 거는 저는 뭐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그다지 큰 환영을 못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강진 칩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왜 손학규 대표가 보궐선거 끝나고 정기 은퇴하면서 강진에 가서 칩거를 해야 되는가? 평범한 일상 시민으로 돌아간다면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진에 가서 칩거하고 있다는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 민심이겠죠. 호남 민심이고 앞으로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어떤 헝그리 정신 그리고 국민을 낮게 일으켜서 다시 자신의 그동안의 정치적 과오를 반성하겠다는 그런데 정치적 반성을 정계로 은퇴한 분이 왜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정치를 해석을 하게 하냐. 그러면 애초에 정계 은퇴를 하지 말든지 지금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로 호남에서 지면은 정계 은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반열에서 봤을 때 아직 문재인 대표는 이것을 정말 뭐 실패한 거냐, 패배한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해석의 차이가 틀리지만 손학규 전 대표는 완전히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고 봅니다. 뭐 세 분 다 내년 대선 전국 그럴 때 뭐 통합론 그런 명분이 있기 전까지는 좀 복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뭐 전망을 하시는 것 같네요. 좀 여당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야당 마찬가지로 여당 좀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긴 한데 여당도 당권 문제 차기 당권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인데 일단 최경환 의원은 당권 도전에 좀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좀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나름대로는 당권 도전 포기를 선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전할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때가 얘기했죠. 아니라는 예. 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내뱉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도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운을 자락을 깔고 하시는 얘기거든요. 지금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참패에 상당히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로키 아주 낮은 자세로 이 지금 이제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자신의 그 지역구에 칩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 같아요. 어제 이 그 경북 지역 당선자들 도당. 모임에서 하신 얘기가 내 탓도 아니요, 아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 나도 잘못이 있지만 이 우리 당 관계자 모두가 죄인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혼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가 이렇게 물론 지금 자숙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내가 오롯이 다 지겠다는 뜻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언제 움직일 것이냐. 지금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섰다가는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으니 좀 상황을 보는데 저는 아마 이 지금 26일 날 당선자 대회 및 워크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무슨 이야기가 지금 쟁점이 되냐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그러면 꾸린다면 위원장은 그럼 내부에서 모셔올 것인가, 외부에서 모셔올 것인가, 또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러면 아니면 또 5월 3일 날 지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그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지금 현재 비상대책기구를 둘러싼 이 논의가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럼 아니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온 분이 관리형이다. 한 8월 전당대까지 관리하는 분이다. 아니면 비상대책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인사를 모셔와서 혁신형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물꼬가 터버리면 본인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관리형으로 왔어. 그리고 또 특히 5월 3일 날 진행되는 원내대표 선거를 봐서 거기서 당신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보고 아 내가 좀 들어가도 충분히 틈새가 있겠다 싶으면 그때는 말씀하시겠죠.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저는 5월 한 초순이 넘어야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좀 추이를 판단하는 그렇죠. 걸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경환 의원은 결국은 좀 말씀은 결국은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예.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것 같아요.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총선에 참패한 여당은 당 재건이 최우선 과제고 예. 총선에 승리한 야당은 대권 전열 정비가 최우선의 지금 과제로 떠올랐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것이 정부 여당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최경환 진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상당히 당 대표까지 노골적으로 네. 얘기하면서 지금 대구 TK 지역을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과연 최경환 대표가 전면에 나섰을 때 그 국민적 역풍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당장은 그래서 그렇겠죠. 당장은 예. 그렇지만 이것을 텀을 둬야 된다. 그 텀은 비대위원장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당의 모든 그 근본적인 것을 체질 개선을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대에서 심판을 받아도 시간은 늦지 않다고. 결국 이제 비대위 체제인데 네. 그 소장님 비대위 네. 그러면은 가장 무난한 게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내부에 우리 모두가 잘못인데 내부에서 누가 하기 좀 어렵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죠. 예. 뭐 그래서 역발상을 해서 뭐 야권에서 데리고 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지금 재인이니까 뭐 재인이 또 대표를 한다는 게 또 좀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러면 이번 새누리당이 왜 참패했느냐.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할 상징적인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정치인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참패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구심점이 없으니 지금 당이 지금 상당히 혼란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 과연 보수가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 올 비대위원장은 물론 당을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잠룡들을 좀 더 빨리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 잠룡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 분들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는 지금 매우 힘들어 보인대요. 네. 근데 그분들을 제외하면 또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사람들을 다시 키워야 된다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새누리당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당이 좀 더 젊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참패한 거는 바로 젊은 보수들을 응집을 못 시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올드한 보수들은 전부 다 나와서 새누리당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 보수들이 투표장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참패했다. 그러면 다음에 있을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젊은 보수들을 끌지 못하면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을 정말로 쇄신하고 싶다면 좀 젊은 보수들을 좀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더 이 당의 얼굴로 내세우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당 사정이 급하고 참패를 했다고 하고 너무 서두르면 예. 오히려 안 하면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권이 의회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야권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야권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서 새누리당이 근본적부터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분 중에서 한 분을 하던 외부 인사 또 하던 뭐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당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차근차근 해서 하는 것이 좋고 물론 세대 교체를 해야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대선 주자를 세우는 것도
그것도 또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당을 쇄신하면서 새로운 대체 세력, 대안 세력으로 만드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이 그 해야 된다. 지금 비대위원장 거론되는 분명은 뭐 김항식 전 총리나 권철영 고문, 뭐 조순영 야권 인사죠. 조순영 전 의원, 그리고 임명진 목사, 김용호 전 의원, 강창 여기 다 두 분 다 이제 국회의장 지내셨는데 네. 이게 거론되고 있어요. 누가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무리 지금 여당이 참패를 했지만 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청 관계에서 일종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예. 파트너 측면에서 본다면 이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여권 인물이 아무리 좀 낫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여권 인물이면서도 약간 조금 개혁적이고 쇄신적인 이미지를 한다면 저는 아마 김항식 전 총리가 상당히 예. 그 물망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무게감이나 들고. 여러 예, 가지 무게감이나 봤을 때. 그렇고 예. 지난번 뭐 이명박 정부 때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상당히 나름대로 이 국정 관리를 잘했다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파트너로서는 뭐 좋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김항식 그 전 총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이 되면 아마 저는 무난하게 관리형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역발상을 통해서 외부에서 모셔야 해서 뭔가 지금 이 당을 혁신해야 된다면 외부에서 모셔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아까 뭐 여러분 뭐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라든지 조순영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모셔오면 나름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당선자들이 이번 26일 날 이 워크숍에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선이 기준이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관리형이냐 세신형이냐 컨셉을 당선인들이 어떻게 의견을 그렇죠. 모아가느냐 네. 그게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항식 총리 같은 경우는 여권, 새누리당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분이고 임명진 목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했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지금 대표를 영입했듯이 여권 선수로 여권에서 야권에서 있었던 저는 그렇죠. 한호갑 대표를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새천년민주당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이 탈당해 나갔을 때 완전 참패했고 그때 당시에 2번이 김종인 대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네, 2번을 그렇죠. 했었고 그때 당시 한호갑 대표하고 6석만 남았을 때 그때 당을 재건해서 그다음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죠. 그때 당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석권하는 호남을 석권하는 그런 무회수율을 창조한 어떤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호갑 대표 같은 분이 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와서 한번 정말 아무 지금 정치적 욕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역전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인데요. 야당하고 여당은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르고요. 지지층도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일에 야권 인사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지지층에서는 약간의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아무리 지금 위기상이라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건 보수를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뭐 당을 또 개혁을 하지만 보수가 나아갈 방향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김항식 전 총리도 매우 인지도도 있고 저명한 분이시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서 맞기에는 조금 국민들에게 보기에는 좀 참심성이 떨어진다. 세신 이미지에는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박세일 교수가 물론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좀 꺾어놓은 걸로 알려져 박세일 있어요. 교수님. 예, 박세일 예. 교수 서울대 정도면 교수님. 예. 상당히 뼛속까지 보수고 보수의 쇄신을 주장했던 분이니 이런 분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박세일 교수님 얘기하시니까 저번 대선 때 이제 야권표 분열돼서 그렇죠. 그때는 조금 껄끄럽지 않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분이 왔을 때 예. 이런 분은 정말로 좀 역발상이다고 생각할 부분도 있는데 야권 후보, 야권에 지금 그런 한화갑 전 대표를 모셔오고 이런 거는 저는 그다지 이렇게 충격 요법은 주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정치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 예. 정도를 하려면
김종인 대표처럼 5선을 4선을 한다든가 저 원내를 잘 깨고 있어야 원내를 되겠죠. 잘 깨고 예. 있고 정치판 자체 당내 어떤 구조적인 역학관계를 잘 깨울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진짜 말씀이 다들 관리형이랑 쇄신형 두 가지 이미지를 고루 갖춘 사람이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인물난 이렇게 인선난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당과 다르게 가장 좀 분위기 좋은 당이 국민의당인데 좀 캐스팅 보트를 좀 아직까지는 캐스팅 보트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장 선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제3당으로 지금 떠오른 예. 국민의당이 사실 20대 국회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다. 실제 그렇게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양당의 거대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상당한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벌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국회의장을 총선 민의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장처 가는 것으로 비치니까 또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그 의장직 준다고 이야기 안 했다. 그 말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놓은 이야기가 안철수 대표 신기 경호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저는 뭐 안철수 대표의 사실 그 국회의장 발언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지금 자신이 총선 민의를 이야기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장 마치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국민의당한테 부의장 플러스 국회 사무총장까지 줄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이거는 구태의연한 옛날식의 물밑에서 나눠먹기 방식 아니냐 이런 잘못된 정치가는 걸 내가 깨겠다고 해서 사실은 내가 더불어민주당이 준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거기서 바로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 지금 상당히 그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이 지금 판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벌써 지금 입법도 벌써 5개 지금 법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본인들이 이 지금 내놓았던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그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공정성장을 위한 이런 그렇죠. 법안 같은 거거든요. 이런 법들을 비롯해서 이 국민의당이 그 역점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정책적 아젠다를 지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벌써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 지금 그 우려되는 점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안철수 대표가 지금 현재 이 정책적 이슈를 상당히 던지고 잘 끌어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호남에서 당선된 분들 중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 있는 중도적 가치를 과연 얼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어줄 것이냐 그 부분에서 당내의 의견의 합일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그것은 아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그 국회의장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좀 선을 그은 거를 좀 평가를 하셨는데 좀 더 달라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도 좀 들리더라고요. 지금 바게닝 지금 파워를 국회 높이는 것 같은데. 상임위도 앉아 지금 상임위원장도 위원장 지금, 자리도 있죠. 위원장 자리도 하는데 아마 뭐 숫자 그거보다도 가면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상임위를 가질 것이냐.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상임위원장들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예결위원장이라든지 기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런 것도 분명히 깔고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지금은 국민의당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야 지금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당 지지율도 지금 뭐 나온 거 보면 뭐 더불어민주당을 뭐 밀어내고 제2당이라는 지지율 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근데 저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좀 들떠있다.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백보드에 섞인 거요. 뭐 한 방에 훅 간다.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저는 그 말을 모두 3당에다 해주고 싶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당은 상당히 좀 들뜬 분위기인데 아까 그 말씀도 잘 하셨는데 국회의장도 더민주가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흘렸다가 더민주에서 이제 서로 하려고 막 후보들이 났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찬물을 딱 끼웠는데 저는 그런 발언은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금 한다고 다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할 수 있을까? 한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쟁점 법안이 생겼을 때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이 생기는 거고, 쟁점 법안이 없을 때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서로 자리 나누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인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면은 내가 해줄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는 새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많이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 설정, 특히
특히 지금은 보면요, 다른 호남 출신 당선자들 중에 정동영 의원, 청정배 의원, 특히 정동영 의원은 상당히 지금 로킥이에요. 예. 상당히 조용히 있는 편인데 저는 언젠가는 어떤 법안을 두고는 이분은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낼 거다. 내부 균열이 생길 수 그렇죠. 있겠죠. 자기 예.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은 뭐 이게 국회의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4년 하는 국회의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고 보여질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분은 상당히 자클릭돼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국민의당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즐기되 이 미럴 기간은 조만간 저는 끝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미럴 기간이 뭐 있겠습니까? 과유불급. 예. 과유금은 항상 큰 이제 사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뭐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아주 좋은 거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다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면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하겠죠. 첫째는 이제 정체성이죠. 아까 말씀하신 천정배 정동영 의원의 정책과 안철수 의원의 정책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야권 통합 문제입니다.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야권 통합을 해서 단일대로 가자는 것이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건건이 했을 때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스크럼 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기류가 상당히 강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현상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좀 과유불급 얘기를 좀 조언으로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장성호 교수, 부산 가톨릭대 차재용 교수, RN서치 김미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